오늘 처음 보는 라이브러리가 이런 게 있죠. KU 있어서 요거를 설명하기 전에 이제 보팅에 관해서 조금 설명을 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GitHub에 있는 내용이고요. 여기서 배깅, 부스팅 이런 내용이 들어있어요. 근데 오늘 다 쓰이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먼저 조금 순서대로 보고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상불은 여러 개의 트리를 기반으로 해서 더 좋은 성능을 내는 기법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배깅이라는 것과 부스팅, 보팅이라는 용어가 주로 쓰입니다. 이거는 이제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배깅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가방 싼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얘는 병렬로 사용하는 거고, 부스팅이라는 거는 이렇게 누적시키는 거예요. 누적의 개념이 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던 어느 가중치들을 계속 가지고 들어간다. 느낌이 어떤 느낌인가요? 그러니까 조금 속도가 느릴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그리고 병렬 처리 같은 경우는 무조건 병렬 처리라면 빨라지죠. 이런 느낌들이 있고, 보팅은 우리 투표 하는 거잖아요. 투표에서 가장 다수결 원칙을 따르는 것들. 그래서 그림으로 좀 살펴보면 여기에 일반적인 싱글 모드라고 하면 여기에 이제 배깅 모드가 될 거고요. 병렬 처리가 되어 있죠. 여기 데이터라고 한다면 부스팅, 시퀀셜이라고 나오는 거는 순서에 의한 거. 이렇게 이런 식으로 누적이 된다는 개념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일반적으로 학습 결과를 합칠 때 회귀 문제라면 우리 어제 했던 MSE나 RMSE 같은 지표를 구할 거고요. 분류 문제는 많이 나온 게 정답이 되겠죠. 모델이 얘는 1번이야 라고 가장 많이 생각한 것들. 근데 우리가 여러 가지 트리를 하니까 여러 가지 트리들이 얘는 1번이야 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답안지 예측값으로 내놔야 되겠죠. 그 다음에 그래서 대표적인 배깅 모델은 랜덤 포레스트가 있다. 이게 의사결정 트리에서 랜덤 트리랑 앙상블이랑 같이 생각하면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똑같은 그림도 있지. 네. 부스팅은 여기 아까 오른쪽에 있던 이 그림을 얘기하는 건데, 부스팅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시퀀셜, 순서에 의해서 작동을 하게 됩니다. 이 속도가 약간 느릴 수 있긴 하지만, 어떤 피처들에 대한 샘플링 값이 누적이 돼서 반영되기 때문에 조금 마이너한 피처들도 어떤 특징들을 학습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부스팅, 일반적으로 머신러닝 모델에서는 부스팅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것들이 성능이 좋아요. 근데 우리가 여러 도식화된 개념도 생각해보면 그렇겠죠. 샘플마다 가중치를 할당하면서 다음 단계에서 또 이 샘플링이 재활용되게끔 만들어주는 거죠. 왜냐하면 계속 누적되고 있으니까. 그런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위크트리라고 하면 뭐 약한 피처들, 이런 것들에 대한 특징들도 더 잘 학습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실제로도 가장 많이 쓰이는 모델들의 성능을 살펴보면 부스팅 단어가 들어간 모델들이 성능이 좋아요.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내용들이고요. 그래서 대표적인 부스팅 모델은 이렇게 아이다 부스트, K부스트, 그라디언트 부스트, XG 부스트 등이 있다. 이 중에서도 XG 부스트라는 애는 격렬화가 들어있다. 그러니까 성능도 좋으면서 속도도 빠르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다음에 보팅. 보팅은 투표죠, 투표. 배깅은 동일한 알고리즘의 여러 디시전 트리를 사용하지만 이게 배깅하고 보팅은 다른 점. 배깅은 동일한 알고리즘의 여러 트리를 만듭니다. 동일한 알고리즘. 하지만은 여기에 이제 배깅이 되는 거고요. 그렇죠? 동일한 알고리즘, 디시전 트리. 보팅은 여러 가지 알고리즘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로지스틱 얘기를 사용하고 K-유스 사용하고 의사결정 트리를 사용해서 이 중에서 가장 보팅 수가 높은 거 요거를 채택해서 예측값으로 내놓는다는 얘기가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팅 급별이다. 약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KUC 나오네요. KU도 보고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KU. K가 뭐냐? K는 이제 상수를 의미해요. 상수. 우리 행렬에서도 K. 보통 상수값을 의미했고, 이거는 최근적 이웃 알고리즘이래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뭔가 시각화가 좀 중요한 부분이 좀 있어요. 여기 지금 K1이라는 상수를 줬어요. 그다음에 범위를 이만큼 지정하면은 얘는 판단을 할 때 이 그림 안에 얘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파란색 점이다 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범위, 이 범위를 놓고 K4라는 거 주면 이 범위에서는 얘가 저 세 개는 많죠. 그렇기 때문에 이 범위 내에서는 가깝기 때문에 서로의 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거리. 가깝기 때문에. 그러면 얘는 빨간색 세모로 분류를 한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물음표 주변에 있는 것들을 막 얘기하는 거죠. 물음표 주변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가까이 있는가 그런 게 이제 상수가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가까이 있는 게 누구냐, 가까이 있고 많이 있는 게 뭐냐 하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K는 데이터의 개수. 그냥 직관적이죠. K의 특징, 이거는 데이터 기반의 분석 방법이다. 가까이 있는 점으로부터 특성 파악을 한다. 분포에 신경 쓰지 않고 회귀와 분류 문제에 적용이 가능하다. 가까운 이웃이 여러 개일 수가 있잖아요. 거리에 따라서 어떤 가중치를 준다. 단독 1등이 나올 때까지 키의 수를 하나씩 줄인다. 데이터가 균일하지 않을 경우에는 컷오프를 준다. 애초에 데이터가 적은 애들한테는 가중치를 준다. 약간 업스케일링 해준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K가 뭘로 선택을 해야 되냐. 그렇죠. 이거는 데이터 과학자의 기준이나 데이터 특성대로 좀 다르게 접근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K가 낮다라는 거는 적은 이웃수로 판단을 하다 보니까 불안정한 결과가 나올 수 있고, 못하네요. 오버피팅이 될 수 있다. 과적한 얘기하는 거죠. 과적한. K가 높다. 많은 이웃으로 판단한다. 많은 이웃. 그러면은 지나친 일반화가 될 수 있다. 언더피팅이라는 거는 애초에 모델 자체가 좀 이상하게 나온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너무 막 결과가 데이터에 불균형한 데이터가 없어가지고 데이터가 뭐 실행을 시키다고 하다 완전 다르게 나온다든지 이런 것들, 이런 이슈들이 있다. 그래서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되냐 하면은 K를 1부터 증가시키면서 각각 점에 대해서 KNN으로 분류를 해보고요. 그 다음에 오류를 계산한다. 그 다음에 가장 오류가 적은 K값 선택한다. 이것도 약간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다는 느낌이 들죠. 그럼 이제 데이터의 거리는 어떻게 구하냐? 데이터 거리를 구하는 방식은 이렇게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단계에서는 일반적으로 그냥 그래프에서 얘랑 거리를 측정한다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에 이제 거리를 측정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 자주 쓰이긴 합니다. 자주 쓰이고 얘는 조금 잘 안 쓰이는 것 같고. 그래서 유클리디안 맨해튼 코사인 디스턴스 뭐 이런 거야. 코사인 디스턴스라는 건 여기서 여기 세타 값을 가지고 거리를 계산하는 거고, 유클리디안 거리는 약간 직관적으로 얘랑 거리를 측정한다 보시면 돼요. 지금은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상관없습니다. KN의 장단점, 직관적이다. 학습이 필요가 없다. 분포가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분포가 뭐 선형으로 돼 있든 다중분포로 돼 있든 아니면 어제 했던 초승달처럼 이런 식으로 돼 있든 그렇죠? 상관이 없다. 데이터가 많을 경우에 정확도가 일반적으로 올라가더라. 데이터가 많을 경우 연산량 증가, 그렇죠? K 상수를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후에 중요하게 다루는 부분이 있는데요. 차원 축소 등으로 계산량이 감소할 수가 있다. 왜냐면은 3차원 데이터를 2차원으로 표현하게 되면 차원 축소를 통해서 그렇죠. 한 개 차원이 맡고 있던 어떤 특성들을 잃어버리게 되는 게 당연하기 때문에 그럴 때 단점이 있을 수가 있다. 인덱싱이라는 건 우리 캐시 쓰듯이 반복되게 작업을 메모리에 올려놓고 탐색 속도를 올리는 기법이 되겠죠. 여기는 차원의 저주량이 나온다.
데이터 차원의 증가함에 따라서 아까 얘기했던 거에 반대로 표현을 한 거죠. 데이터 차원이 증가함에 따라 정확도가 급하락한다. 3차원 같은 경우에는 거리를 구하는 방식이 한계가 되어 있을 거고 4차원부터는 거리를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겠죠. 지금 이렇게 K웃을 활용을 한다고 하면요. 그런 것들이 존재한다. 그래서 이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데이터셋이 나오는데 이 데이터셋은 자주 쓰이긴 하니까 캐글의 주소를 조금 잡아 볼게요. 지금 내장 데이터셋으로 분류할 수도 있긴 한데 이게 이제 암 관련된 데이터입니다. 암 관련. 근데 우리가 알던 기본적인 0일 분류긴 한데 얘는 분류를 할 때 악성하고 양성을 분류를 해요. 악성하고 음성 양성이 아니고 그렇죠? 암 데이터인데 암이 양성인지 악성인지 악성이 더 이제 심한 거죠. 그런 이진 분류 작업을 하는 데이터셋이에요. 이진 분류가 단순히 양성, 음성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도메인에서도 사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한번 접속을 해서 간단히 살펴볼게요. 이렇게 데이터 피처들이 좀 있고요. 클래스는 양성이 357개, 악성이 212개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 지금 이런 거 더 중요하니까 이거를 가져와야 되겠죠. M이 악성이고 B가 양성이다. 있고 지금 데이터 로드 한 다음에 헤드를 찍어봤더니 이런 식으로 피처가 좀 많죠? 30개 피처로 되어 있습니다. 피처가 굉장히 많고 지금 봤을 때는 다소 취향 데이터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거의 모든 칼럼이 플로트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고 여기서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자, 우리 어제 했었던 일단 로지스틱 회기 우리 이진 분류 문제니까 일단은 로지스틱 회기로 활용을 하고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K이웃 분류기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웃값 K값을 일단 8로 줘서 모델을 2개를 만들어 놓은 거죠. 2개를 만들어 놓고 이 밑에는 좀 전에 다뤘었는데 보팅 기법은 보팅 분류기 단순히 보팅 분류기로 구성을 하고 이 안에다가 지금 에스티메이터로 위에 또 모델을 넣어준 게 되겠죠. 얘랑 로지스틱 회귀랑 KNN 얘를 넣고 보팅 기법 소프트 보팅을 해라. 그리고 데이터셋 8대2로 스플릿 해줬고요. 여기 이제 만들어진 걸로 학습을 한 다음에 나중에 보팅을 해주는 게 되겠죠. 보충 분리기 정확도가 나오고 여러분들 실행을 시켜보세요. 오래 걸릴 수도 있어서 나중에 출력을 해봤더니 로지스틱 계기가 94가 나왔고 K값이 93이 나왔어요. 근데 이제 보팅에다가 넣어줬잖아요. 이거 보팅 분리기에다가 걔가 지금 약간 프로 정도 올라갔죠. 요거는 소프트랑 이거는 조금 나중에 다뤄보도록 할게요. 일단 그래서 지금 부팅을 했을 때 성능이 조금 더 올라간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요거는 우리 어제 활용했던 데이터셋이죠. 사용자 행동인식 세트 6가지 동작을 예측하는 거. 이거 다 똑같아요. 어제 한 거랑 똑같고 얘도 똑같습니다. 활용하시면 되고요. 랜덤 포레스트로 학습을 시켜봤더니 지금 92.53 정도 나왔어요. 지금까지는 지금 로지스트가 제일 높게 나왔죠.
그 다음에 그리드 서치하고, 여기 넣어준 거는 랜덤 포레스트 분류 모델 넣어줬네요. 그 다음에 그리드 서치를 하고, 최근 예측했는데, 91, 91. 오히려 더 낮아진 거죠? 네. 지금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모델별로. 일단. 그리고 또 어제 했던 우리 피처의 중요도 뽑는 부분. 피처 뽑았더니 이렇게 나왔었고요. 이제 여기까지는 똑같습니다. 지금 여기 GBM 나오니까 이도 조금 보고 가도록 할게요. GBM이 따로 빼놨는지 안 빼놨는지 기억이 잘 안 나지. 여기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있네요. GBM은 이렇게 그라디언트 부스팅 머신. 그래서 우리 정사강법을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게 될 거고요. 그러면 여기 그라운드 트루스라는 건 정답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정답지 이거는 중요한 단어니까 외워주세요. 이렇게 나오고 트리 1, 트리 2, 트리 3 낼 때요. 좀 전에 다뤘던 우리 부스팅 알고리즘 했어요. 그래서 어느 특징들을 누적해가면서 순서대로 이렇게 진행이 된 거겠죠. 부스팅을 해서. 그래서 각 트리들이 여기 보면 위크러너라고 되어 있고 부스팅 알고리즘은 가중치를 누적시켜서 오류를 개선해 나간다고 했는데 GBM은 이런 가중치를 업데이트할 때 경사하강법을 이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법론인 거죠. 방법론. 알고리즘을 수행할 때 경사하강법을 이용한다. 경사하강법은 뭐였죠? 어제 잠깐 다뤘었죠. 실제 값에서 예측값 빼고 이걸 제곱한 거죠. 여기는 데이터의 개수마다. 그래가지고 분실함수를 0으로 줄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이런 식으로 계산해서 0으로 계속 이동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수가 나오면 왼쪽으로 이동시키고 음수가 나오면 오른쪽으로 이동을 해서 0에 수렴할 수 있도록 계속 조정을 해가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이 단계를 수행할 때 이 안에 어떤 알고리즘을 쓰냐 그랬더니 그라디언트 부스팅을 사용한다는 거죠. 경사방법을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손실함수를 최소화 0으로 가기 위해서 계속 가중치를 업데이트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스팅 기법이 되는 거죠. 부스팅 기법. 여기까지 나오니까 여기도 같이 보고 할게요. 라이트 GBM 뭐냐? 라이트라는 용어는 일반적으로 IT에서는 뭔가 가볍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조금 더 가벼워졌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한번 볼게요. 그래서 이 부스팅 알고리즘 중에서도 라이트 GBM하고 엑시부스트가 있는데 이게 둘 다 일반적으로 굉장히 조금 핫하고 자주 쓰입니다. 왜냐면 성능도 좋고 속도도 잘 나오는 편이니까요. 왜냐면 얘는 아까 병렬 처리가 된다고 했어요. 부스팅 알고리즘인데 얘는 앞에 라이트라는 게 들어있기 때문에 라이트의 가장 큰 장점, 학습 시간이 적다는 거. 이게 어떤 영역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GPU를 사용하지 않으면은 그것도 속도가 오래 걸리긴 하지만 지원을 안 해주는 모델이 많죠. 머신러닝에서는. 그래서 병렬 처리가 되냐 안 되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XGBoost는 병렬 처리가 제공을 해주고 라이트 BGM은 일반적으로 라이트니까 학습 시간이 적게 걸린다. 그래서 지금 교재에서는 순으로 빠르다고 합니다. GBM, XGBoost, 라이트 GBM. XGBoost와 성능 차이가 별로 안 나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개가 좀 핫하게 자주 쓰이는 얘기가 되는 거죠. 머신러닝 모델에서는요. 대신에 데이터셋이 적을 때는 과적합이 발생하기 쉽다는 게 단점입니다. 근데 이거는 일반적인 단점이어서 딱히 이 모델의 단점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통상 데이터셋이 적다 이런 거는 저번에 잠깐 말씀드렸을 거예요. 10,000건 정도? 우리가 그냥 로우 행으로 생각했을 때 10,000개 정도? 이렇게 간편히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근데 요거는 라이트 집의 공식 도큐멘트에서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조금 근거가 있는 내용이겠죠. 공식 도큐멘트에서 안내해주는 내용이니까. 근데 이 만건이라는 게 도대체 로스를 얘기하는 건지, 그쵸? 만건인데 피처가 하나인 거라, 피처가
100개인 거랑은 다르겠죠. 라이트 지뱅의 가장 특장점. 카테고리형 피처 자동 변환이 가능하고 최적 분할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 인코딩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카테고리형 피처들이 자동으로 숫자로 바뀐다는 얘기예요. 원활 인코딩이나 레이블 인코딩 이런 걸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편한 부분이 있는 거. 최적으로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해준다. 태블로 데이터는 이거 뭐 시각화하는 그런 데이터들이죠. 어쨌든 피처를 벡터화를 하는 거죠. 문자 같은 경우는 벡터화. 이거는 이제 나중에 오히려 딥러닝에서 더 자주 나옵니다. 우리 자연어 처리 같은 거 할 때 언어를 입력하면 얘를 벡터화로 바꾸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막 엄청난 플로트 형태의 벡터로 바뀌고 그 얘기를 하는 거고요. 피처가 너무 많으면, 범위형 피처가 너무 많으면, 왜냐면 우리가 맨날 숫자만 다룰 수는 없잖아요. 피처형 데이터들이 되게 많을 텐데, 범위형 피처가 많을 텐데, 이런 것들을 일일이 인코딩 하는 게 굉장히 어떨 때는 까다로운 경우가 좀 많거든요. 좀 에러도 잘 나고, 칼럼 수가 막 무지막지하게 늘어나다 보니까, 이런 거를 좀 쓰면 자동으로 해주기 때문에 조금 편해진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라이트 GBM. 메모리 사용량도 작다. 여기 기본 구조가 나오네요. 기본 구조. 일반적인 GBM 계열, 그라디언트 부스팅 머신 계열에서는 일반적으로는 깊이 분할 방식을 사용을 하는데 지금 보면은 얘는 리프 중심의 트리 분할을 한다고 해요. 리프 중심. 그러니까 마지막에 있는 낙엽들 얘네를 중심으로 대부분의 알고리즘들은 균형 트리 분할을 사용을 하는데 얘는 리프 중심의 트리 분할을 사용한다. 이게 이론적인 내용이 들어있고요. 지금 요거 얘기하는 거죠. 리프. 트리에 균형을 맞추지 않고 왜냐하면 균형이 안 맞으면 우리가 여기 프로닝 가지치기 같은 게 들어갔었잖아요. 그런 거가 없이 얘는 리프 중심으로 해서 최대 손실값을 가지는 리프를 분할한다. 매출 오류의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 대신에 트리가 깊어지고 비대칭적이 될 수가 있다. 근데 일반적으로 균형 맞추기 위하면 이런 식으로 균형을 맞추려고 하겠죠. 얘는 지금 한쪽으로 이렇게 되게 많이 뻗어가고 얘는 지금 균형을 맞추면서 적용이 되는 부분이고 얘 같은 경우는 오버피팅에 강한 장점이 있겠죠. 왜냐면 한쪽으로 너무 퍼지게 되면 이게 지금 오버피팅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두 개의 이제 장단점을 보여주는 부분이 되겠죠. XG 부스트 같은 경우에는 전형적인 레벨 와이즈 방식 이거 균형 트리 분할하는 방식이고 라이트 GBM은 리프 와이즈 트리 분할 방식을 따른다. 얘는 최대 손실값을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사각법으로 계속 기울기를 구하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조금 더 쉽겠죠. 그 다음에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 같은 경우는 가장 좋은 거는 이제 도큐먼트를 보는 게 가장 좋긴 합니다. 네, 가끔은 이제 버전이 바뀌면서 특히 이렇게 핫한 우리 알고리즘들은 문서가 좀 수시로 바뀌어요. 그래서 전에 썼던 어떤 파라미터가 변경될 수도 있고, 네, 그게 이제 바뀌었다 이런 부분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문서를 그 면밀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뭐 중요한 것만 보자고 나오네요. 뭐 부스팅 타입 뭘로 할 거냐 이런 거 나오는 거지. RF는 랜덤 포레스트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넘리브스는 하나의 트리 가질 수 있는 최대의 리프 개수, 최대의 낙엽 개수, 최대 터미널 개수 얘기하는 거예요. 깊이는 우리가 알고 있죠? 맥스텝스는 똑같고. 왜냐하면 지금 이 모델 같은 경우 우리 라이트 지뱅 같은 경우에는 한쪽으로 깊어질 수가 있다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제어하기 위해서 튜닝을 해줄 수가 있다. 에스티메이터스는 트리 개수죠. 트리 개수. 크게 지정할수록 높아질 수 있겠지만
크게 시작하면 OPT도 걸리고 당연히 속도도 느려지겠죠. 그 다음에 mean child samples, 리프 노드가 되기 위한 최소한으로 필요한 레코드 수, 칼럼 수를 의미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조금 후에 다룰 거긴 합니다. 회계할 때 정규화를 하는 어느 옵션들인데요. 그걸 볼 수가 있고, 복잡도 제어를 위해서는 넘리브스 개수를 조정한다. 오버피팅을 제어할 때는 mean child samples를 높이고 이런 것들을 조정한다. 이런 건 약간 실험적으로 나온 데이터들이 되겠죠. 공식 문서에서 안내를 해주나? 뭐를? 그쵸? 공식 문서에 써있지는 않은데, 약간 실험적 근거 내용이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가량 디부스팅으로 해보도록 하죠. 그래서 어제 했던 데이터, 내장 데이터셋으로 가져오는 부분이고요. 수행 시간을 위해서 우리 파이썬 시간에 했었을 거예요. 여기서 수행 시간 측정하고 나중에 끝나고 나서 여기서 빼주네요. 끝날 때 함수2에서 수행되고 나서 여기서 전에 시작 시간 빼주면 걸린 시간이 나오죠. 걸린 시간 지금 보니까 거의 1000초 정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뭐 15분이 좀 넘게 걸린다는 얘기예요. 조금 오래 걸리는 편이죠. 데이터 되게 작은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라디언트 부스팅 분류기를 사용한 거 우리 그때 이 정도 시간이 걸리더라. 여기서도 지금 보면은 이건 엄청 오래 걸릴 거예요. 여기서 15분 걸렸기 때문에 얘를 그리드 서치까지 들어가면 엄청 오래 걸릴 겁니다. 저도 돌려놨는데 이게 안 끝나가지고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여기서도 교재에서 그라디언트 사이키론하고 업그레이드 되면서 GBM이 속도가 느려졌다. 그러니까 이거는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보시고요. 두 번째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이제 똑같은 위스콘신 유방암 데이터 세트고요. 얘는 지금 또 피처가 하나 더 늘었네요. 아까 30개였던 걸로 저렇게 나왔네. 타겟이 붙어 있어서 그런가? 여기 타겟이 우리가 예측해야 될 값이 되겠죠? 그래서 악성인지 양성인지, 그렇죠? 근데 지금 이 데이터셋은 내장 데이터셋에서 얘를 정수를 라벨링을 미리 해준 것 같죠? 원래는 MP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었잖아요. 그 캐글 데이터 보면은 조금 가공을 해놓은 것 같아요. 이런 거를 연습을 좀 해야 됩니다. 일단은 요 예제에서는 저렇게 돼 있으니까 그대로 보는 걸로 하고요. 어쨌든 얘는 지금 타겟이니까 Y로 빼줘야 되겠죠? 여기서. 그래서 30개는 데이터셋으로 X 값으로 넣어주면 되는 거고. 저 마지막에 있던 우리 타겟은 Y로 빼주면 되겠죠? 지금 개수 확인해 봤더니 양성이 357, 악성이 212개 정도로 구성되어 있다. 밸류 카운트. 그래서 여기 이제 다시 인티저 로케이션으로 행 전체, 열은 마지막 1 전까지. 근데 이거는 위에서 그쵸? 그 다음에 Y라벨은 정답지니까 마지막 열만 더 쪼개주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데이터 스플릿 해주고요. 그 다음에 개수 확인해 봤더니 80, 20으로 놔두는데 여기서 약간 지금 딥러닝 기법이 좀 들어갔어요. 이것도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원래는 여기서 우리가 끝나잖아요. 분류를 했는데 여기에서는 트레일셋을 한 번 더 쪼개가지고 요게 지금 요게 80대 20으로 쪼갠 거죠. 10대 20 쪼갰는데 이 중에서
80개 여기서 다시 10%를 쪼개가지고 얘를 다시 한번 나눠서 10%를 밸리데이션 셋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반적으로는 머신러닝에서는 이런 기법 잘 쓰는데 여기서는 지금 일부러 이런 기법을 적용을 했어요.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 벨 이렇게 들어가 있죠. 벨. 그러니까 밸리데이션 셋 보면 10%. 그러니까 455개에서 여기서 90%인 409개를 트레인 셋으로 사용을 하고 46개 얘를 검증 셋으로 활용한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 내가 훈련을 하면서 검증 셋을 대상으로 해서 계속 측정을 하는 거예요. 손실하면서 계산도 하고 어큐러시 계산도 하고. 왜냐면 학습 과정을 보고 싶기 때문에요. 학습이 제일 되는지 안 되는지 이걸 보고 싶어서 일부러 이렇게 해놓은 거죠. 나중에 테스트 셋이 있으면 이렇게 검증 셋을 만들어진 모델을 가지고 테스트 셋을 돌리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실제 현장 데이터로 생각하면 되겠죠. 여기서는 적용을 했습니다. 10%를 여튼 이 개념을 잘 이해를 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지금 XGB 우리 지금 요거 XGBoost를 가져온 거잖아요. XGBoost 좀 전에 설명한 거 거기에서 D매트릭스라는 걸 가져와가지고 그래서 세 개로 쪼갰어요. 다. 그래서 얘가 트레인 셋, 밸리데이션 셋, 테스트 셋 쪼갰습니다. 그리고 파라미터도 지금 이렇게 정의해서 줬고요. 요거는 공식 문서를 좀 봐야 되겠죠. 거기에 지정되어 있는 인자들이니까요. 넥스텝스 지정해놓고 이타 0.05 오브젝티브 바이너리 로지스틱. 왜냐면 이진분류 문제다 보니까요. 그 다음에 평가 매트릭은 뭘로 할 거냐? 로스. 여기 앞에 로그 로스가 되어 있네요. 좀 라운드스. 요거 아까 위에 좀 전에 봤던 여기를 확인해 봐야겠죠. 여기. 요거는 LGBM이죠. LGBM이고 XGBoost 문서 순서가 좀 바뀐 것 같아요. 오늘 다 할 거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여기서 리스트를 만들어서 트레인은 트레인, 밸리데이션은 밸리데이션. 그러니까 지금 세트를 쪼갰으니까요. 두 개로 바꿔놓고 지금 표시를 해준 거죠. 이거는 이밸리에이션 셋이네. 단어를 왜 이별로 해가지고 테스트로 좀 해놓지. 그 다음에 XGBoost 모델에 넣고 훈련시키는 부분입니다. 인자 전달해서. 그래서 여기는 얼리 스타핑이 좀 나왔는데 이거 순서가 좀 바뀌었네요. 이거 좀 하고 설명을 하면 나을 것 같고. 네, 보고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요게 좀 중요한 건데, 요걸 순서가 이제 바뀌었어요. LGBM하다 갑자기 XGBoost 넘어가가지고. 근데 기본적으로 모델을 넣고 예측하는 로직은 다 똑같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게 일단 요거 좀 인자가 다르니까 이것도 조금 이론적 자료를 좀 보고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0.5보다 크면은 1, 아닌 거는 프레스 객체에 저장을 하겠다. 그래서 앞에 지금 10개 슬라이싱 해가지고 예측한 결과를 본 거죠.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됐고 예측값을 표기했다. 요거는 전에 우리 지표 찍는 함수들이고요. 시각하는 부분인데 순서가 바뀌었어요. XGBoost를 보고 왔어야 되는데 네, 별도로 빼놨거든요. 부스팅은 좀 전에 했었고요. XGBoost는 익스트림이네, 익스트림 그라디언트 부스팅 얘도 그래서 여기 X가 익스트림을 의미하는 거죠. 아까 병렬 처리를 지원해 준다고 했습니다. 병렬 처리 속도가 빠르고 인기가 많다. 여기는 과적값을 규제하는 기능이 있다. 자체적으로 들어있다고 해요. 과적값 규제 기능이. 그래서 우리 CART 분류와 설계 문제에서 뛰어난 성능을 발휘하기 때문에 자주 쓰인다.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죠. 원리 조교 종료 모드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성능을 달성하면은 자동으로 종료하는 옵션이 들어가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막 좀 큰 모델 같은 거 돌리면 언제 끝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편의성이 좀 있는 거죠. 커스터마이징이 좋다. 이거는 이제 동식 문서에 대한 내용이고, 여기에 이제 다양한 우리 인자들, 그 다음에 일반 파라미터, 부스팅을 쓸 때 어떤 트리를 쓸지, 그 다음에 어떤 선형 모델을 쓸지, 이런 것들을 선택하는 인자들이 들어있고요. 부스터 파라미터. 선택한 부스터에 따라서 그럼 종류가 당연히 다르겠죠. 그 다음에 학습 과정. 여기 보면 부스터, 뭘 쓸지, 그라디언트 부스팅, 트리를 쓰겠다. 이거는 지금 GB 트리라고 하니까 의사결정 그건 뭐야? 선형은 이렇게 리니어가 들어갔다. 엔잡스는 우리 스레드 얘기하는 거고요. 벌브시티는 우리 로그를 얼마나 보는지 옵션. 그래서 이렇게 파라미터들이 나오는데 러닝 레이트는 우리 학습률을 얘기하는 건데 요거는 함부로 건들면 좀 안 돼요. 기본값을 웬만하면 쓰는 게 좋고 요건 나중에 딥러닝에서도 나오는데 딥러닝에서 말하는 러닝 레이트나 여 모델에서 말하는 러닝 레이트가 좀 달라요. 어쨌든 학습률이고 이거에 따라서 좀 모델 성능이 조금 많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논문이나 정해진 값이 있는 게 아니면 기본값으로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에스티메이터.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었던 거죠. 개수. 서로 지금 반비례하는 관계를 또 갖고 있어요. 보면. 얘가 낮으면은 얘를 높여야지 가속값이 방지된다. 러닝레이트와 에스티메이터. 이것도 기본값 쓰는 게 좋겠죠. 많이 돌려서 내가 적절한 파라미터 값을 알고 있지 않는 이상은 맥스 트리도 여기 기본값 쭉 있고 보통 3에서 14까지 해보면 된다. 맥스 뎁스가 높을수록 모델이 복잡해지기 때문에 과적값이 되게 쉽다. 민차일드 웨이트 기본값 1 관측치에 대한 가중차표 최소 높을수록 과적값 방지 이런 옵션들이 들어있고 감마 옵션은 최소 손실의 감소값. 그러니까 이런 거 좀 용어가 어려운데 여기까지만 보고 가자. 여기 보면 또 이게 나와요. 회계에서 많이 쓰이는 이 규제를 걸어준 옵션들이 있는데 지금은 실습을 좀 우선으로 하고 나중에 이걸 제가 뎁스 있게 다루기 때문에 규제 옵션들 여러 가지 파라미터로 커스텀 옵션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학습 과정 파라미터예요. 학습 과정 파라미터니까 하이퍼 파라미터랑 다른 거죠. 하이퍼 파라미터는 학습 과정에 포함되지 않는 파라미터들을 말하는 거고 여기에 있는 파라미터들은 학습을 할 때 들어가는 파라미터들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던 거는 제곱 옵션, 레그레션에서 바이너리, 로지스틱 회귀하겠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약간 여기 되겠네요. 이거는 이제 계속 나오는 개념인데 소프트맥스라는 거는 예측 확률이 아니고 확률에 대한 값이에요. 그러니까 만약 클래스가 우리가 정답지가 10개라고 하면 각각 클래스에 대해서 뭔가 확률이 나올 거예요. 지금 제가 맞다고 하는 게 50, 뭐 얘는 90, 얘는 99 이렇게 나오는데 그럼 나중에 선택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 이 소프트맥스를 통해서 요거의 합이 1이 되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중에서 가장 큰 거를 골라서 걔를 답안지로 골라주는 거예요. 그래서 소프트맥스는 중요하니까 미리 알아두는 게 좋습니다. 딥러닝에서 쉬울 때도 없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거. 그다음에 요거는 소프트 프롭스, 프로버빌리티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각 클래스 범주에 속하는 확률, 그러니까 이 클래스 0부터 우리가 9번까지 M리스트라고 생각을 하면 숫자 0의 확률, 숫자 1의 확률,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프트맥스랑은 다르죠. 소프트맥스는 여기서 이 총 여기를 합계를 100% 1로 만들기 때문에 이런 확률들이 조정이 되겠죠. 그래서 소프트하게 만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밸루에이션 매트릭 우리가 평가 함수 조정하는 거. 뭘로 우리가 할 거냐 평가를
회귀 모델이면 우리가 RMSE를 사용을 해야 될 거고요. MAE도 마찬가지고요. 분류 모델이라면 이렇게 AUC나 어큐러시나 이런 옵션들을 활용을 해야 되겠죠. 여기는 멀티클래스라는 것도 지정되어 있네요. MList 같은 거, 우리 멀티클래스죠. 시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거고. 이거는 예제 코드니까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고요. 돌려봤는데 이거는 조금 말이 안 되는 성능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나중에 현업에 들어갔는데 이런 성능이 나왔다고 하면 정말 대단하신 거예요. 말이 안 되면 완전 이상적인 수치가 나왔어요. 그렇죠. 어큐러시 96에 프리시전 97에 리코리도 97에 이거 뭐 잘못된 걸 수도 있어요. 이거 과적합돼서 이렇게 나오고 에프원스 97에 AUC가 0.99 나오는 모델이 나와요. 다시 한번 돌려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이런 성능이 나왔다. 이건 시각화하는 부분인데 다시 한번 돌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 부분은 사이키널 래퍼, 엑스부스트 XB 클래스피어 분류기를 따로 만들어서 피팅해보고 래퍼를 사용했다는 거 래퍼 사이키널 래퍼 우리 파이썬 할 때 기억 나시나요 혹시? 함수 안에 함수를 가지고 있는 거? 그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래퍼를 사용하는 거랑 얘랑 조금 다른 거죠. 그래서 래퍼를 사용했을 때 어떻게 나오나 보면 얘도 좀 말이 안 되는 성능을 가지고 있죠. 얘가 조금 더 좋죠. 위에 거보다. 사이클란 엑스리부트 래퍼를 사용했을 때. 그 다음에 여기에 지금 얼리 스타핑 옵션이 들어있네요. 이렇게. 얼리 스타핑 옵션을 10으로 줘가지고 조기 종류는 우리가 할 수 있다. 이거는 피처 중에서 꼽는 거. 엑스리부스트에서 플랫 임포턴스라는 게 따로 있네요. 함수 이름이. 그래서 얘를 쓰게 되면은 이렇게 피처 중요도를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우선순위를 정해서. 여기서는 사이키럴 래퍼 사용해도 무방하다고 나오고요. 일단 여러분들 실행을 한번 해보세요. 혹시 오류가 LGBM 쓰기 위해서 양성하고 악성 분류한 데이터 셋이고요. 윗부분은 똑같으니까 좀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똑같고요. 여기에서 LGBM 래퍼 사용을 해서 LGBM 분류기 활용을 했고요. 에스티메이터 100에 언행레이트 0.05 여기 400으로 나와 있는 건 뭐지? 그 다음에 동일하게 조기 종류 옵션을 좀 더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는 얼리스타핑 50이 되어 있네요. 매트릭은 우리 로스로 해놨고요. 실행 해볼까요? 실행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여기서도 지금 검증 데이터가 들어가 있죠. 지금 워닝이 뜨는 거는 버전 때문에 그러는데 저번에 제가 한번 잡아놔서 실행은 될 겁니다. 근데 이게 워닝이 뜨는 건 버전 문제인데 특히 좀 LGBM 애가 좀 그렇더라고요. 좀 실행을 해봤고 이거는 지표 뽑아보는 거니까요. 시각화 얘도 이렇게 뽑아볼 수 있고 지금 보면은 아까 거는 텍스처가 제일 높았는데 여기서도 높게 나오고 두 번째 거가 민 텍스처 나갔는데 얘는 좀 다르죠. 그러니까 이제 모델별로 퓨처 중요도가 다르게 뽑히는 것도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지금 우리가 그 유방암 관련 데이터셋을 보고 있으니까 조금 위에 거 특징만 좀 찾아볼까요? 통찰도 좀 필요하니까. 월스트 텍스처 여기 PKU 때리는 여기 보면 봐야 되겠죠? 여기 양이 얼마 안 되니까 다운받는 게 낫겠다 이거. 칼에서 이걸 좀 매핑해 봐야 되니까 제가 좀 오른쪽에 두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월스트 텍스처 요거만 하는 것 같은데, 그쵸? 간단히만 살펴볼게요. 이건 뭐,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이렇게 빨리. 이런 거 보기 편하게 하시려면요. 고정된 우리 데이터 셋들은 GPT 할 때 데이터셋 이름을 알려주면서 프롬프트 날리실 때 위스콘신 암예측 데이터셋의 피처들을 요약해줘. 이런 식으로 프롬프트 날리면은 제가 요약을 잘 해줍니다. 그렇게 보시는 것도 굉장히 조금 생산성 있게 작업을 할 수 있겠죠. 지금 제가 그것도 지금 그렇게 해서 날렸거든요. 이 5개에 대해서. 그랬더니 역시 GPT가 굉장히 똑똑하게 이렇게 답변을 주네요. 뭐, 잘은 모르겠지만, 뭐, 최악의 질감. 잘 모르겠네요. 저희가 읽어도 이게. 뭐, 세포들에 관한 뭐, 어느 부분에 대한 평균적인 수, 종양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들. 근데 아까 둘 다 모델에서 여기에 피처를 주는 거가 제일 높았었죠. 종양세포들이 속한 질감을 나타내는 값. 그러니까 가장 나쁠 경우 질감. 이런 것도 있다고 합니다. 오목한 거. 평균 결과. 네, 이런 식으로 찾아볼 수 있고요. 왜냐면 이 데이터셋은 어떻게 보면은 전문가들이 보는, 그쵸? 의사들이 보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이해하기가 쉽지 않죠. 요거를 잘 아시는 분이 아니면. 그렇다고 분석을 못하는 건 아니고, 이렇게 분석을 해볼 수가 있다. 밑에 보시면 캐프스트라고 나오고 있어요. 여기 이제 얘는 이제 공식적인 이렇게 사이트널을 제공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설치를 하셔야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통합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앞에 있는 캣이 카테고리 얘기하는 거예요. 카테고리. 근데 여기 논문을 보면 막 고양이 사진이 막 있고 한데 얘는 이제 주로 범주 분류할 때 가장 성능이 좋다고 좀 알려져 있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데이터 분석 과제 같은 거 치르실 때는 얘를 사용하지 못할 수도 있긴 합니다만 요즘에 약간 트렌디한 부스팅 알고리즘 중에서도 최근에 나온 거다 보니까 활용해 보시면 좋아요. 활용 방법도 더 심플해 보면 이렇게 풀이라는 얘는 뭔가 이렇게 용어를 사용을 하면서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거든요. 여기에 트레이스 집어넣고 라벨. 이거 문서에 제공한 대로 만들어주는 거죠.
다음에 여기서 모델 만드는 부분, 캐프로스 그래픽 테스크탑 CPU. 그러니까 얘는 뭐예요? GPU로 지원해준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여러 옵션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문서에 있는 걸 조금 트윈에 집어넣은 부분이고요. 모델 피팅, 트레인 셋, 평가 뭘로 할 거냐, 벌브스 뭘로 할 거냐, 플랫, 보여줄 거냐 말 거냐. 그리고 이거 심페이션이 나와. 이렇게 이제 학습 과정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죠. 벌브스 500을 준 거는 이제 우리 데이터셋 배치 사이즈의 기준이 될 수도 있고요. 여기서는 문서 정확히 확인해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베스트 테스트 0.83이 나왔고 테스트를 해보죠. 테스트를 해보고 억수로 찍어보니까 정확도가 95% 정도 나왔네요. 아까 얘네랑 유사하죠? 아까 얘랑 얼마였죠? 얘가 더 높긴 하네.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해볼 수도 있고요. 요거는 이제 옵션을 좀 더 주면 성능이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조금 튜닝을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밑에 소프트팩터 머신이 나오니까 그걸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기까지 하면 우리가 주로 머신러닝 알고리즘에서 나오는 거의 주요로 쓰이는 것들은 대부분 한 80% 정도 보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조금 남아있긴 한데요. 이게 굉장히 많거든요. 제가 머신러닝 들어오면 여러 가지 많은 이론이 많이 등장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공학적 접근으로 그냥 이해를 하시고 활용하는데 좀 포커싱을 맞춰주세요. 그러니까 너무 막 수학적으로 공학적으로. 왜냐면 우리가 이 알고리즘을 만드는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공학적으로 이해하고 개념을 이해하고 얘의 함수를 잘 로드하고 거기에 인자들을 적절히 주고 튜닝을 할 줄 알면은 최선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다만 시험이나 이럴 때 이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알고 계시면 좋다라고 말씀드렸고 소프트웨어 머신이 나왔고 분류회귀 특이점에 쓰이는 지도학습 머신은 방법 중에 하나이다. 우리는 지금 계속 지도학습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도학습이란 뭐예요? 데이터 과학자가 모델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얘기죠. 사이키널에서는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뒤에 있는 글자를 보고 C가 붙으면 클래시피케이션, R이 붙으면 리그레션 문제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SVC, SVR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아웃라이어 디텍션, 특이점 판별할 때는 원 클래스 SVM이 사용된다. 그래서 그림을 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동그라미랑 네모를 분류하는 문제를 푼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 차원으로. 선을 긋다 보면 이렇게 지금 녹색 선으로 보이는 여러 가지 선들을 그을 수가 있겠죠. 어쨌든 분류는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 선을 기준으로 해서 구분을 굳이 한다고 하면 이 점선 간의 거리를 우리가 마진이라고 합니다. 이 용어는 여백이라는 여백이라고도 하고 마진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구분을 했다고 하면 마진을 가질 수 있어요. 마진이 최대값을 가질 때 맥시멈이죠. 이 그룹 두 개를 분류해 놓고 이 부분이 최대값을 가질 때 얘를 우리가 중간 경계선도 있고 최적폭 평면, 결점 경계라고도 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SVM은 가장 멀리 떨어질 수 있는 최대 거리를 찾고 그러면 지금 점선으로 그린 그래프 두 개를 긋고 해야지만 두 개의 거리가 가장 멀죠, 지금. 그 다음에 중간 지점. 얘만 하는 거죠. 최적폭 평면. 요거를 기준으로 해서 구분을 짓는 기법이다. 약간 KU사하고 비슷하긴 한데 결은 다르죠. 그래서 최적의 선, 가장 먼 걸 찾은 다음에 그 두 개를 절충해서 최적 평면이라는 걸 찾아서 거기 선을 이용한다는 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런 거 이렇게 제대로 분류가 돼 있으면 선형인 경우는 잘 작동을 하겠지만 우리 막 소속사 데이터셋 같은 거 비선형 데이터셋은
이 선을 일단 긋기가 힘들잖아요. 뭐, 어디 갈 수가 없죠, 지금. 요게 최선일 텐데, 그렇죠. 근데 실제로는 이렇게 겹쳐 있어요. 동사 데이터 셋을. 그렇죠. 선형일 경우에 잘 작동한다가 메인이겠죠. 그렇죠. 이거 지금 분류 문제에서 사용을 해본 거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회귀 문제에서 사용을 해보면 목표를 반대로 한다는 거예요. SVC랑. 즉 뭐예요? 이 마진 안에 최대로 많이 들어있게 만드는 거. 이해가 되시죠? 왜냐면 이 선에 붙어 있어야 되니까 많이. 그렇죠. 그러니까 최대한 이 안에 많이 들어있도록 만들면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이게 우리가 예측한 어느 직선이라고 해보면 주택 가격이라고 생각을 하면요. 주택 가격 X축이 뭐 이제 뭐 역세권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가격이라고 만약에 가정을 하면 보통 Y가 가격이니까요. 그렇죠. 얘는 분명히 선형으로 이루어지겠죠. 만약에 근데 거리가 가깝다고 해야겠죠. 여기가 반대로.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형성이 되겠지만 왜냐면 역세권에 가까울수록 집값이 상승을 하니까요. 그거를 좀 반대로 일단 생각을 해놓으시고 그거를 역순으로 우리가 값을 해놨다고 한다고요. 가정을 하면 그렇죠. 무조건 선형이 될 거고 예측한 결과 안에 많이 이 여백 안에 많이 모여 있도록 만들어 주면은 얘가 되는 거죠. 굉장히 약간 쉬운 개념이죠. 개념적으로는 이건 이제 코드고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셋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시본으로 그려보도록 하게 돼요. 시본 이렇게 되면은 카운트 플러시니까 0이 몇 개고 아까 1이 악성이었나요? 0이 악성이었나? 헷갈리는데 하나가 악성은 하나가 양성이죠. 분포수를 볼 수 있는 거 카운트 플러시 10원에서 간단히 볼 수 있고요. 여기 사이킨런의 SVM 소프트 벡터 머신 매트릭스 소프트 벡터 머신의 SVC니까 분류 모델 가져온 건데 분류 모델 가져와서 학습시켜서 봤더니 92.98이 나왔다. 그 다음에 피처 증거들을 뽑기 위해서 래퍼에서 가져왔네요. 내림차선을 찍어보면 이렇게 높은 것부터 출력이 되고요. 다섯 개만 슬라이싱을 뽑아보면 이렇게 중요도가 높은 피처들 아까 한 거랑 똑같죠? 네, 똑같고 그래서 이 부분은 뭔가요? 이게 지금 그 기법을 쓰는 거죠. 피처 5개만 가지고 다시 학습을 시킨 거죠. 다른 피처를 다 버리고 중요한 피처 5개만 반영해서 그래서 굉장히 직관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슬라이싱 인덱싱 기법을 사용해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트레이셋에서 탑5 얘네를 담아놓은 다음에 얘를 트레이셋에서 지정을 딱 해준 거예요. 그러면은 걔네가 인덱싱이 될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훈련을 시킨 거예요. 탑5 말로 훈련을 시키니까 조금 더 올라갔죠. 92%였는데 한 1, 2% 정도 상승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 다시 K폴드로 해서 크로스 베리에이션까지 추가시킨 거 5개 크로스 베리에이션을 적용을 해보면 올라가지 않았네요. 그러니까 뭔가 인비를 조절해야 될 것 같은데 얘는 그쵸? 그러면 여기 밑에 여기는 표준화까지 집어넣고 미믹스 스케일러로 사용 미믹스 스케일러를 데이터 사이언스 시간 했었죠? 근데 이건 좀 뭔가 잘못된 것 같네요. 왜 이렇게 나왔지? 좀 그런 거 같은데 이거 조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